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다산처럼 읽고 연안처럼 쓰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물 견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간호연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이물 견물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선생님이 아주 그 해박하게 이렇게 풀어주실 텐데, 자, 우선 그 이물 견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한 의미, 이것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이물 견물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이열치열 그러면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열로서 다스린다라는 게 이열치열이고 이제이라 오랑캐를 오랑캐로서 제압하는다라는 게 이제이듯이 그거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물 견물이라는 것은 물로서 물을 보낸다라는 건데, 이 앞에 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물을 갖다가 이제 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닭을 키우는 건데, 닭을 키우는 일로서 뒤에 있는 물은 이제 글쓰기, 글쓰기로 풀어내라. 어쩌면 여기 글쓰기를 뭐 사람 사는 세상 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닭을 치는 일에서 글쓰기를 풀어내라. 즉 사람 삶을 풀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이치는 그것이 사물이든 어떻든 간에 다 통한다. 그럼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보니까 닥치는 일, 이것이 곧 삶의 한 덕목이고, 그 덕목을 적용을 해서 또 글로서 풀어내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린 좀 차원이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린 그 가끔씩 뭐 살아가면서 존재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존재에 대한 문제, 물론 뭐 이거 깊이 들어가면 또 결부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슨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어떤 이치, 이치를 자연스럽게 글로서, 그 글이란 것도 하나의 이치, 진정성,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 사실은 그런 진리는 거대 담론은 거대한 그 위대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작은 것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여기까지는 거대 담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성이라든지 리라든지 이런 걸 했다가 이제 1700년대를 넘어서면서 18세기를 넘어서고 19세기쯤으로다가 오면서는 아주 작은 일, 그 셈이라는 곳에서 진리를 찾아내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작게 보지 말아라. 그 작은 것 속에서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작고 위대한 것은, 작은 것 속에서 위대한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어적이고 아이러니일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큰 대야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빗방울 하나를 갖다가 마다하지 않아서 대야가 된 것이고, 태산이라는 것도 작은 흙알갱이 하나를 마다하지 않아서 태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현대를 살아가면서 아마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가 이제 또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끔 저는 그 평소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주란 것이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실없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불경에 보면 화엄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게 이제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먼지 속에 하나의 그 작은 티끌이죠. 먼지 속에 온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한 작은 빗방울 속에 모든 것들의 이치, 이 우주적인 거대 담론,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좀 얘기를 들어가서 이치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뭐 닭을 치면서 글로 풀어라 이렇게 이 얘기인데 내용은 뭐 또 어떤 내용인가? 예, 이제 다산 선생이 뭐 이제 유배를 가서 있으니 예. 그 재산은 재산이 어디 있으며 그 폐족 아닙니까? 예, 폐족. 그러니까 이제 폐족은 뭐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볼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 아들 이제 학유하고 학연에게 이제 아버지가 끊임없는 이제 가르침을 주셨죠. 그 중에 이제 이것도 하나인데 그 아마 이제는 그 학유가 참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닭을 길렀나 봐요. 그 당시 닭을 기르는 것은 양반으로서 뭐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파격이죠, 일종.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닭을 키우는 것이 그냥 키우지를 말아라. 그 닭을 갖다가 잘 키우면은 그 닭 속에 닭을 키우는 것 속에서 무언가 내가 얻을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잘 써놓으면은 그것이야말로 닭에 대해서는 경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닭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경전이 아니냐. 글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닭을 키우는 것은 이제 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속이라 그러면 속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무한 뭐 아를 갖다 쓰는데 속과 아. 다산 선생은 그거를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가 속이고 속이 아다. 아 속에 속이 있고 속 속에 아가 있는 것이니 절대 닭을 키우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그 속된 어떤 닭을 키우는 행동을 통하여서 너는 아인 그것은 글로써 한번 멋지게 풀어내면은 그것이 경전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뭐 속색이고 이 얘기 해봐야도 걔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도 잘 안 하고. 그렇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니까 저놈 자식들을 그 좀 이치를 좀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좀 데리고 앉아서 그냥 그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그 저 앞에 바라보이는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잎이 이렇게 팔랑거리는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거는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냐? 저는 왜 흔들리고 저 나뭇잎은 저 흔들리면서 저렇게 크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그 이치를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당초에 이놈이 그 고차원적인 그 이치를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봐야 깨닫겠는가라고 하는 알겠는가라고 하는 이 기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글쎄요, 제가 뭐 앞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우둔하죠.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데 보면 어떤 그 조그만 아이라도 어떤 이치를 내포하고 있는 그 행동을 이렇게 하면 그렇군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이제 다 그렇게 좀 서로 주고받는 그 깨우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지식과 지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현재 지식을 갖다 가르쳐 주죠. 지식은 이제 눈에 보이고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반지를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반지는 반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반지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갖다 대면 여기 반지 구멍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반지 구멍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바람이 지나가고 여기 지금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만 그것을 우리의 그 육안으로다가 보지를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이제 시만으로 보거나 그래야지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지혜로다가 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헛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공부는 아니죠, 사실은요. 흔들리는 나뭇잎에서 바람을 봐야지 나뭇잎만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이치인데 우리가 나뭇잎이 크는 이치 우리가 저 바람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죠. 그렇죠. 바람이 부는 속성과 저 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모든 생명성이 저기로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크고 하는 그 이치를 바로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럼요. 하는 흔들리는 나뭇잎도 그 네. 강가랑한 나뭇잎도 그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면 네, 그 흔들흔들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따지면 어찌 바람이 안 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생이 그 수많은 바람도 내가 나뭇잎도 저렇게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인고의 시절을 견디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면은 존엄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 바람결에서 나뭇잎에 흔들리는 바람결에서 그 우리의 어떤 삶의 인생의 바람결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 것이 어떤 면은 지혜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공부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예. 눈여겨보지도 않죠. 좋습니다. 저기 여기 보니까 아리청탁이라고 하는 예. 아주 좋은 말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예. 예, 닭을 기른다라는 거는 우리는 예, 그냥 속되다고만 예,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연암 선생은 거기 저기 다선 선생은 거기에서 그 우하다. 아가 이제 우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속되다, 속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닭이 예를 들어가지고 참 보세요. 그 우리 어릴 적에 그 닭이 그 병아리를 갖다가 까가지고 하면은 네. 그 어머니로서의 그 닭이 그 병아리를 지키는 거 보십시오. 네, 그 네. 어떠한 뭐 맞습니다. 개가 오고 그래도 그거 벼슬을 딱 세워가지고는 오지 못하게 되네. 사람들한테도 덤빌 정도로다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인간에 못지않는 어떤 모정이라든지 가족을 갖다가 아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속된 것도 있죠. 뭐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속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맑은 것도 있고 또 탁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한 그 달의 삶이지만은 거기에는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아주 우아한 것도 있고 고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속한 것도 있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맑은 것도 있고 또 탁한 것도 있듯이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달걀을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시골의 어떤 면면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가 뭔지 아냐? 전부 농사를 짓고 농부였으니까. 그래서 그 농부가 지니고 있는 그 농토를 보면, 논을 보면, 그 사람의 면면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고. 그 다음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모든 식물들은 그 벼죠. 논에 있는 벼들이 자라는 것은 그 부지런한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뭐 이런 예. 얘기를 그럼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는 이해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 얘기가 그 농부의 발소리를,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벼가 자란다라고 하는 그것은 일종의 그 벼와 식물이지만 벼와 그 농부가 지니고 있는 어떤 품성이겠죠. 그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교감, 서로에 대한 그 네. 이치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서로 공유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뭐 농사 짓는 그 개념은 아니지만 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이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 사는 것이 지금보다는 아마 덜 가볍지 예. 않겠는가. 물질 문명은 물론 변하죠. 네. 문명은 물질은 계속해서 변하고 문명도 계속해서 변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원리는 그게 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것이고 예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뭐 이런 보편적인 원리는 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년 전 책, 200년 전 책을 우리가 지금 보는 이유도 그 속에서 보편적인 원리가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자, 여기 보니까 또 그 다산의 편지를 마저 읽어본다, 뭐 이렇게 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만약 이득만 보고 의리, 도리를 보지 못하며, 기를 줄만 알고 취지, 의미를 모르는 채 부지런히 힘만 쓰고 골몰하면서 이웃의 채소 가꾸는 사람들과 아침 저녁으로 다투기나 한다면, 이는 바로 서너 집 모여 사는 총구석 졸렬한 사람 양계법이다. 네. 너는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사실 이제 거기서 이득만을 취해야 된단 예,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득이 과연 이게 의의에 부합하느냐 이거죠. 예. 이 닭을 키워가지고 내가 계란을 팔아야 되겠다. 달걀보다 예, 예.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 닭에게 어떠면은 어떠한 이로움을 내가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양계법을 다른 사람에게 더 좋게 닭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의의죠. 예. 거기에서도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죠. 의리, 어떤 옳음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닭을 키우는데도 그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취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닭을 키워서 상계를 갖다가 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면은 이 조선 사람들이 닭을 키우는 것에 이바지를 해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뭐 나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가 이제 저는 뭐 자본주의 특성이 이제 이윤의 극대화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리 또는 뭐 도리 또는 의미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보다는 우선 사업한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여기에 그렇지. 먼저 우선시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치라든가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화엄경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내 배만 이득을 갖다가 배의 이득만 높이기 위한다 그러면 숟가락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숟가락은 밥맛을 모르잖아요. 예. 숟가락이 아무리 밥을 많이 떠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떠서 옮겨는 놨지만은 밥맛을 모르는 것처럼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야 책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글맛을 모르고. 글맛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음식을 통하여서 사람의 몸이 살지고 사람 몸이 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옳은 정신적인 건강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야지만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위인도 될 수 있고 다른 행동도 할 수가 있고 옳은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차원적인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다른 부수적인 것 이런 것까지 좀 아울러서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하나하나가 어떠면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참된 삶 또 나아가가지고 우리 어떠면은 내가 나 혼자가 내가 나같이 미약한 사람의 힘이 뭐 대단하게 있는 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옆 사람이 변하고 옆 사람이 변하면 어떠면은 인류로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계기를 또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조금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면 여기 이제 개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유구의 다경이라고 하는 얘기 있고 유회풍의 연경이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일반인들을 뭐 우리가 좀 널리 이게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 노노 맹자 대학 중용 뭐 이런 게 경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경인데 그런 경은 인간에 대한 어떤 진짜 거대담론 거대한 이치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담아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주구라는 사람은 한 700년대 사람인데요. 중국 사람인데 다경을 만들었어요. 차에 대한 경전입니다. 아주 명문이거든요. 차를 통하여서 차를 먹고 차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만들고 덕다라고 그러죠. 그러한 과정을 통하면서 그 심신을 수양해 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 쫙 글로다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차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사람의 삶이 그러한 그 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다가 이 다경이라는 것은 뭐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차를 갖다가 먹는 법 지금 우리 아마 이런 연수에 뭐 이런 연구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스님들은 전부 다 이 차 아주 그 차를 통하여서 심신을 수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저는 뭐 차에 대한 조예가 뭐 크게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아마 이제 표피적으로 아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선 말에 이렇게 다산 선생도 굉장히 차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초이선사라고 하는 그 양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 차 문화를 일약 어떤 도의 경지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양반이거든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 동다송이라고 하는 책이 이 양반이 집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차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신성성이죠. 예. 신성성을 그 부여하고 그것을 이렇게 깨쳤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동다송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렇죠. 알게 됐습니다. 원래 차 문화는 우리 문화가 아니었죠. 그렇죠. 중국의 예. 문화고 신라 시대 때부터 이제 차라고 하는 차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례적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긴 했지만 우리화한 것은 우리 민족화한 것은 바로 이 초이선사가 아마 그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적으로다가 이 다산 선생이 또 이 차나무를 심어요. 그렇죠. 차를 심고 차에 대한 시도 꽤 짓습니다. 초이 선사하고 뭐 이제 다산 선생님하고는 서로가 그 어떤 그 신분이 다르지만은 우위를 갖다 두텁게 하시는 이제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제 중국은 한 8세기부터 이제 이런 이제 뭐 차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발달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작은 거잖아요. 자질구리한 차를 통하여서 무슨 그런 경과 나갈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800년쯤 700년 800년 때 오면은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도 위대함을 찾아내고 그 속된 것에서도 알을 찾아내고 뭐 신윤복의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이 따지고 보면 속화잖아요. 속화. 그런데 그 속화도 궁궐에서 그 속화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풍속화를 갖다가 하나의 궁궐에서도 그 그림의 장르로다가 이제 해요. 풍속화는 사실은 자질구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도 이제 어떤 시대적인 그러한 분위기와 함께 뜬 어떤 글쓰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엉뚱한 그 얘기인데 우리가 소음이 있잖아요. 네. 면인가요? 그 목화 네, 그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걸 배웠나? 뭐 이렇게 그 시 갖고 온 양반이 그 문익점인가 뭐 이 양반이 이제 몰래 훔쳐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차나무도 그랬었다고 해요. 그 중국에서 너무나 신성한 그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밖으로 이게 유출되는 것을 극히 거리하고 그걸 국법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차 씨앗을 갖고 와서 심은 장소가 이제 지리산의 그 상계사라고 하는 그 시베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걸 이제 매년 뭐라 그러나요? 제사인가요? 뭐 그 의례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차 문화가 이제 보편적으로 파급이 되고 그다음에 또 차에 대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다산 선생이 이제 닭을 키우는 것도 이치죠. 마찬가지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유해풍의 연경이라는 것은 유득공인데 이제 해풍 유득공인데 이제 유득공도 다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 연암 계열입니다. 연암 선생 이제 계열인데 연암 선생하고 타산 선생하고는 만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타산 선생이 선생처럼 한 사람은 이제 박제가라는 말이에요. 박제가는 이제 연암 선생의 이제 제자이니까 그렇게는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유득공 선생이 이제 연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경이 담배거든요. 담배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또 경전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 유득공 선생의 연경을 갖다가 이제 다산 선생이 읽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너도 이제 개경을 쓰면 유득공의 연경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담배에 대해서는 이옥 선생의 연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매청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대단하죠. 전매청에서는 정조 임금을 내세워야 됩니다. 정조 임금님께서는 얼마나 이 담배를 좋아하시는지. 그럼요. 그리고 애연가 훨씬 위죠.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전 조선인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글을 지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방법론을 지어서 올리라고 할 정도니까 이게 뭐 그 당시로서는 이 담배는 완전히 막 그 일세를 풍미했던 그런 대단한 그런 기호식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어른들은 필수적으로 뭐 담뱃대를 긴 장죽이죠. 장죽을 그렇죠. 허리춤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다니시고 남자는 물론이거니와
할머니들도 또는 그 중년이 넘으신 그 여자분들이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담배를 예. 이렇게 태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담배 문화가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제 많이 또 바뀌었고 또 건강적인 차원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담배가 뭐 과외적인 얘기인데 좀 모두 좋았으니까 이렇게 담배를 좀- 연경이라고 하는 예. 대단히 좋았죠. 이때는 예, 이제 예. 담배의 폐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그 예, 휘삐 앓는데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휘삐 앓을 때 어린애도 그 휘삐 앓을 적에 그 담배 맞아요. 피우라고 예, 했고 예. 그리고 아주 이게 공허할 때 좋고 그다음에 뭐 명상 이쪽에 좋고 고민 없애는 데도 좋고 예, 하여튼 뭐 예. 이게 담배가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예. 왜 조선 후기염에는 고종 때쯤에는 커피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커피가 만병통치약이듯이 예. 그 당시에는 아주 만병통치약이 이 담배였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다른 얘기인데 이제 담배 같은 것들을 자꾸 우리가 구강 고착기 뭐 이런 예. 요즘은 그 뭡니까 필터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입술을 물잖아요. 예. 장죽을 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구강 고착기에 대한 퇴행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 그 그리움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반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담배에 그때 드러나는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일견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에게 구강기가 예, 있으니까 예, 뭐 예. 이렇게 어린애들이 보면 예, 예,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스에서 자꾸 뭘 자꾸, 씻고 예. 뭐 그러잖아요. 입으로다가 뭐 들어가고. 쾌락적 요소인데 인간을 그 안정시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연경. 예,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예. 근데 저 연경 하시니까 참 예, 예. 그 어제 저 관악산을 좀 등반을 하고 왔거든요. 어제? 예, 갔다 어제 오셨어요? 갔다 예. 왔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저 울트라 마라톤을 뜁니다. 8월 3일 날 뛰는데 그래서 그래요? 연습도 할 겸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담배가 산에 많이 널려져 있더라고요. 담배요? 좀 쉴만한 곳에는 담배? 예, 쉴만한 곳에는 담배 꽁초가. 꽁초가. 근데 그 예. 산에서 예. 담배를 피고 피는 것까지는 뭐 예, 어떻게 할 예.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 예. 거기다가 담배 꽁초를 갖다 버려야 할까? 참 그 버리는 사람 심정을 내가 이해를 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을 예, 예. 들으시는 분은 좀 산에 가서 흡연을 하시더라도 담배 꽁초는 좀 버리지 마십사. 그게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제 저 비가 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담배 니코틴이 예. 대단히 그 진합니다. 그렇죠. 냄새가 고약하죠. 고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잘못하면 우리 교통 방송처럼 개도 방송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제 프로그램에 이제 고담고담이라고 하는 그 김혈조 선생님이 번역한 다산, 예. 다산에 대한 얘기, 연암에 대한 얘기, 예. 연암 선생님의 예. 글을 풀이한 그게 있어요. 그 부분에 녹앵무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무개를 기르면서 얻었던 그 어떤 이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경책이라고 그러나요? 뭐 네. 경책하는 그 글인데. 좀 오늘 조금 선생님 그 말씀 이서구가 이제 앵무새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를 갖다가 또 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제 예, 예. 유득공 선생이 연경을 짓고 이옥도 담배에 대한 연경을 짓고 사실 이제 유득공은 연경보다는 유명한 게 이제 발합경이에요. 발합경이라고 있는데 그 발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는 이제 발합이라고 하고 그 산비둘기는 이제 9구자에다가 3조자를 쓰는 이제 구라고 이제 하는데 아마 이제 집비둘기를 기르면서 거기에서 뭔가 얻은 것을 적은 것 같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이서구도 연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서구도 연암 선생의 제자인데 연암 선생의 제자 중에서는 양반이죠. 이 양반은 양반입니다. 뭐 유득공 이런 분들은 다 서월이지만은 예. 근데 이 양반도 그 당시 아주 양반이면서 지체 높은 양반이면서도 그 앵무새를 키워가지고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앵무경으로다가 이제 지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그게 참 고금통이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있느냐 해서 지금 우리가 작은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윤호영 선생의 이제 글이 생각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써놨는데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아내가 방망이가 다 이제 됐다고 저 방망이 좀 하나 사오라고 그래서 이 이제 사람이 윤호영 선생이 이제 퇴근을 하다가 이제 방망이를 깎는 노인을 보고는 그 방망이 하나만 깎아주십시오 하는데 아 이게 도대체 방망이가 이게 다 깎인 것 같은데 도대체 주지라는 거예요. 이제 차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재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아유 그냥 가라고 아직 내가 방망이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여튼 뭐 늦게 해서야 그거를 뭐 갈 수도 없으니까 가지고 갔더니 그 이제 아내가 방망이질 해보면서 이걸 누가 깎았느냐 이렇게 손에 잘 맞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낀 것을 쓴 게 이제 방망이 깎는 노인. 어떠면 그 노인도 방망이를 깎는 거지만 방망이 하나 깎는 데서 어떠면은 삶을 이치를 깨달은 거죠. 이제 선생님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그 수도원인가요? 네. 수도원이죠. 네. 예를 들어 신부님들이 이제 그 사제 소품을 받고 수도원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윗도리만 만드는 사람은 일평생 윗도리만 만들고 신을 신기루죠. 신을 깁는 그 직업을 택해서 하시는 분들은 평생 신을 깁고 그다음 그릇을 만드는 분들은 평생 그릇을 만들고 이런 일종의 수도의 과정인데 이제 그 우리가 산주의 절도 마찬가지고요. 스님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우리들의 그 절의 그 풍경들을 보면 아마 그 한 70~80%는 스님들이 지극정성으로 만든 그 수공예품들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는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왜 저희들은 신을 깃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조우를 바라고 깨닫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뭐 스님들은 예를 들어 탱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글씨를 쓴다든가 뭘 하나 그 부처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 수행의 한 방편으로 그렇게 삼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치죠. 터득이죠.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이물견물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이들은 평생을 그 덕목으로 방망이 깎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 방망이 모양은 우리가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이치를 내포하고 있는 방망이 손에 다 맞는 누구나가 다 그게 배타적이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치까지 그 경지까지 올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치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통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치라는 게 그거 보면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마음에서 그다음에 이제 삶을 바라보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삶을 바라보기를 하는 건데 그 앞에 이제 제가 그런 걸 써놨습니다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폭풍우를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비둘기 발로 오는 사상이 세계를 잡아왔다. 아주 비둘기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크게 이 세상을 갖다가 바꿔놓는다고 거죠. 폭풍우를 일으키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 그렇게 일어나듯이. 이 윤호영 선생님 같은 분도 이제 그 방망이 깎는 노인도 있지만 양잠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 글인데요. 이 누에가 자라는 데서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에서 그것을 글쓰기를 갖다가 바꿔서 이제 쓴 글입니다. 한 번쯤 그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양잠설을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물인 누에의 뽕잎 먹는 데서 이 어떻게 하면은 커다란 글쓰기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죠. 글쓰기 하면 우리는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 그냥 기계적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내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뭐 행위, 퍼포먼스일 뿐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연암 선생은 안동답답이라고 합니다. 안동답답이. 그래서
안동답답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242쪽에 보면은 이제 안동답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거기 보면은 자굴 한자가 있어요. 이 왼쪽에 손수자가 붙고 그 다음에 동자는 동력 동자에다가 예, 예. 좌측에 나무 목자가 붙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기둥이라는 말이에요. 기둥을 안고 있으니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답답이라고 요즘에 국어사전에 나오는데 안동답답이라는 말은 그 저 다산 선생의 글에 보면은 안동답답은 243페이지 중간쯤에 나오죠. 예, 예. 안동답답 이렇게 써요. 편안할 안자를 쓰고 동력 동자만 썼습니다. 편안할 안자 왼쪽에 손수변도 없고 그 다음에 동자에 나무 목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안동 사람들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안동이 우리나라의 안동 지역에 계시는 안동인지 분들이. 그것은 참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예. 그래서 안동답답 우족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안동답답 우족탱이라는 말은 탱은 이제 지탱할 텐자인데 안동의 그 답답한 사람이 소가 예. 소가 이제 양쪽에 이렇게 그 이제 멍에를 갖다가 해놓고 예, 짐을 예. 싣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늘어지잖아요. 근데 예. 이쪽을 많이 실었어요. 예. 그러니까 왼쪽 발이 뜬단 말이에요. 오른쪽을 많이 실었으니까 왼쪽 발이 뜨면은 왼쪽 발이 뜨니까 짐을 옮겨놔야 되는데 왼쪽으로다가 예. 왼쪽 발 밑에다가 돌을 하나 받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받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춘다고. 이게 이제 안동답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동이 그 안동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고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모레 안동 갑니다. 안동 무슨 행사 때문에 내려가는데 한번 이거 방송 나가면 안동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 안동이 그러면은 중국의 안동 사람이 이렇게 답답했는가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중국의 그런 기록은 안동이었죠. 근데 그런 기록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을 만나보면은 좀 제가 물을 텐데 네, 네.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묻지를 못합니다. 그 안동이 어디 안동입니까? 중국이었죠. 중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경상도 안동 하면 이제 내일 모레 저는 안동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안동 예, 예. 답답할 적에 그 답답을 보면은요, 우리말의 답답은 물수자 밑에 받천자예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인데, 이 다산 선생이 써온 안동 답답할 적에 답답이라는 것은 물수자 밑에 그 날일자예요. 그러네요. 네, 요거는 논어에도 나오는 그 답답하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해? 그럴 적에 쓰는 게 요 한자입니다. 물수자 밑에 물전자 받전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터 있었던 글자입니다. 물수자 밑에 이렇게 날일자처럼 된 거, 가로알자처럼 된 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면 안동답답이라고 하는 그 어원 유래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 원칙주의적이고 그렇겠죠. 뭐라 그럴까요? 그게 융통성이 없다고 이게 우리 그렇죠. 해야 되나요? 저도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어떤 사물의 이치를 보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과 그걸 유기적으로 그걸 적용을 해서 발발이 좀 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 주관성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제가 이제 밑에 속담도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만 그저 개구리한테 우물한 개구리한테 아무리 바다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미에게 겨울에 신눈이 내려 해야 매미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소귀에 쇠귀에 경일 읽는 것이고 제가 말귀에 봄바람이는데 봄바람에 아무리 불어야 뭐 말이 알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아주 그 시가 재미난 시고 아주 참 의미가 깊은 그런 시 한 편이 이덕무 선생님의 잡재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죠? 선생님 요 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글을 지을 마음이 있으면은 사물을 볼 줄 안단 말이에요. 요것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본 시입니다. 참 그 이덕무 선생이 시를 잘 짓기는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 개골개골 무척이나 시끄러워서
돌을 던져 개구리 울음을 그치게 하렸더니 돌을 던졌나 보죠. 이건 아주 그냥 뭐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제가 볼 적에는 절창이에요. 무양료군 청출자라. 무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 양자가 근심할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으시죠. 이 말은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료군이라는 게 이제 역귀입니다. 역귀 료자라고 하고도 하는데 그 역귀 뿌리가 료군 혹은 력은 요 역귀 뿌리가 푸른 글자로서 폭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역귀가 그 푸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 역귀가 막 거기서 그렇게 그냥 올라왔나 보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는 이동무 선생은 안녕하세요. 역귀뿌리가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웃으면 이런 글이 안 나오죠.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늘 고운 금붕어 물결 차면 놀라주네. 이거는 이제 뭐 그대로다가 어떠면 이제 금붕어가 물결을 차면서 놀라뛰는 모습인데 제가 볼 적에는 이 3구 세 번째 구 안녕하시오 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무양하십니까? 역귀뿌리가 그 물루다가 폭 올라오는 걸 보고 참 요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를 지을 마음도 있고 또 사물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쓴 그러한 멋진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뭐 한일 무역 분쟁인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반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난립니다, 온 나라가.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일본 얘기를 좀 뭐 하고 싶은 게 이제 문학이니까요. 문학의 하이쿠라고 하는 장르가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쇼라고 하는 양반이 그렇죠. 17세기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양반이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 이동무 선생님의 잡제일이라고 하는 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 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본에는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저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원이라든가 그렇죠. 정원도 있고. 그럼 거기는 이끼도 끼고 뭐 숲속에 이렇게 아주 적적하고 고요한 그곳인데 그곳에는 정막이 흐르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고요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풍덩이 이렇게 빠져요. 그 풍덩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죠. 찰나죠. 그 찰나가 온 세계를 깨우고 온 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이 화자가 들여다보면서 이치를 이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장면과 이게 오버랩이 되는데 돌 던져 개구리 울음 그치게 하랬더니 안녕하시오 역기뿌리 푸른 글자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거기에 못지않게 그렇죠. 이 이등무라고 하는 이분이 어마어마한 이치, 의미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발견해내고 계시는구나. 바쇼의 아주 그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연꽃잎 위에 이렇게 개구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 그리고 고요한 그 정원에서 그 개구리가 풍덩 빠져들 쪽에 그 아주 적막한 어떤 우주를 깨는 듯한 그러한 그 신세계를 열어줘진다는 거 거의 뭐 시가 비슷하지요. 그리고 요새 참 한일 간의 감정이 지금 극한으로 다 달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늘 또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니클로인가요? 유니클로 그것을 이제 불매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누가 이렇게 립스틱으로다가 그 상품에다가 이렇게 걷다고 그러더라고요. 쭉 그러면서 이제 TV에서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의 행동은 굳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뉴스거리로다가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아주 작은 사람이 어떤 한두 사람이 한 그러한 그 일탈된 행동이지 모두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다가 문화가 저속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행태가 괘씸하다고 해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다가 그거를 우리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대하는데 그러는 것을 오히려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 매체들이
우리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좀 그런 매체를 다룰 적에는 그러한 보도를 할 적에는 좀 객관적으로 아주 보편적인 것을 좀 해줬으면 특별한 것을 갖다가 보편화하지 말고 보편적인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보도를 해주는 것이 어떤 면은 언론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얘기가 약간 겉으로다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정경유착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것은 저는 정언유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언 언론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좀 자극적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물론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력이 사리를 판단하고 이치에 대한 그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내는 힘이죠. 그것이 이제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선동이라고 할까요, 여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또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얘기 나왔으니까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국가 이익주의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도 추구하고 있고요, 일본도 추구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추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럼 현대에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조선 만엽이라든가 폐쇄적인 사회 국가 뭐 이 운영 체계하고는 달라져서 이제 개방이 되고 서로 연관관계를 모든 물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연통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뭔가 잘못되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또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민족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숙된 자세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관망하고 해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우리의 그런 쏠림 현상을 갖다 아주 냉철하게 지적한 맞습니다. 게 있는데 내 차라리 괴물을 취하리라는 거거든요. 아주 뭐 이쪽에서 무슨 뭐 교회에서 이쪽 교회에서 아주 뭔가가 좀 잘 이루어진다 기도를 하면 그러면은 모두가 다 전답을 톡톡 팔아가지고는 그또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또 저쪽에서 술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전부 다 그 용수를 빼들고는 술 거르는 용수를 빼들고는 간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가면서 괴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괴물을 취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쏠림 현상도 줄어들었지만 사실 이제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소위는 비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자는 투루하지만은 여기저기를 갖다 다 이제 화합하고 쓸어 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편벽된 비는 편벽되다라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 쏠림 현상은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인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다 치우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두루하지는 못한데 우리에게도 이번 무역 이런 것에서 일본과의 그 관계를 그런 식으로다가 국민들은 오히려 풀어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은 제가 볼 적에는 그러한 편협된 보도를 갖다가 마치 이것이 전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양 보도를 해주면은 그것이 좀 문제가 오히려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경책을 하나요? 경책을 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라든가 어떤 일회성적인 어떤 분풀이, 화풀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 방송을 내보내는 걸로 또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사태가 글쎄요, 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방향에서 바로 풀어가야 된다. 매듭은 정치인들이 풀어가야지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민이 여기에 쏠려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실해 버리면 이 굉장히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쪽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가 이제 그렇고요. 뭐 어떻게 뭐 하이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게 글쎄 말이에요. 요즘 이 사태까지 이렇게 아주 걷잡을 없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자, 거기 이제 안동 답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243쪽에 보면은 다산 선생이 시험 삼아 풀잎이나 나무 껍질을 채취해서 즙을 내기도 하고 달이기도 했어요. 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색깔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형님에게 이제 쓴 글인데요. 그랬더니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 이게 이제 오방색이지 않습니까? 오방색 이외에 여러 색깔이 나왔는데 오방색 이외에 자주색과 녹색, 우리는 여기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 당시 자주색하고 녹색. 그러니까 이 7가지 색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색깔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밖에는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무지개의 색깔도 빨주노차 포남보지만은 리베리아나 뭐 이런 나라에 가면 뭐 2가지 색을 가진 나라들도 있고, 또 어떤 면은 7색깔 이외의 것을 갖다가 색깔로다가 나오는 그런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지개가 많이 뜨는 나라들에서는.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 법은 따를만 하면 따르고 어길만 하면 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바꾸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써놨지요. 그러니까 두루 섭렵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병통입니다. 부주지병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연암 선생은 다산 선생은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군자는 주의불비하다. 군자는 두루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지만은 편벽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두루 섭렵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렇죠? 한남만 생각을 하는 그러한 편벽됨에서 오는 것을 갖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지금 우리 눈을 보고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눈은 있는데 망울이 없는 것이죠. 보기는 봤는데 눈망울을 다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에만 취해서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책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예정된 녹화 시간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물 견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총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제가 244쪽에 벌레 수염과 꽃잎 쏴기를 연암도 보았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귀결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레 수염이나 꽃잎 쏴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가서 봐야지 되는 것이죠. 닭을 치는 일은 가지고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세밀하게 보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듯이 연암 선생은 벌레 수염과 꽃잎 쏴기를 갖다가 그걸 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걸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코 고는 소리, 이제 공작관 문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 고는 소리가 얽매이지 않아 마치 토하듯 휘파람을 불듯 한탄하듯 숨 크게 내쉬듯 후후 불을 부는 듯 솥 물이 끓는 듯 빈수레가 덜컹거리며 구르는 듯 들이쉴 땐 톱칠하는 소리 내뿜을 적에는 돼지처럼 꿀꿀대었다. 벌레 수염과 꽃잎 쏴기를 본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 그러한 관찰력이 있으면은 코를 고는 사람을 갖다 본 거란 말이에요. 코를 고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9가지나 비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암 선생은 도광로 호곡장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칠정 가운데 슬픔만 통곡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잘 보면은 칠정 모두 통곡이라는 얘기죠. 기쁨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극에 달하면 소부둥켜 안고 운단 말이에요. 성냄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요, 즐거움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요, 사랑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요, 미움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 되고 욕심도 극에 달하면 통곡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통곡은 슬펐을 때만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삶을 관찰하기 그 중에서 인물 견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39쪽에 속담을 한 몇 개 적어놨는데 요것으로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다 보면 절터라고, 건너다 보니까 절터예요. 그럼 절에는 뭐가 있고 절에는 절도 있고 스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또 하나 보면 10손가락, 하나를 보고는 10손가락을 해라. 하나를 잘 보라 이 말이죠. 또
그 반대로다가 눈으로다가 보긴 봤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아니라 뜸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눈에다가 뜸 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뜸 떠가지고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좀 자국이 난 거지. 뜸 자국은 났는데 그 뜸 자국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볼 줄 모르는 네. 그런 것을 말했는데 숟가락이 그 밥만 모르듯이 예. 국자가 국만 모르듯이 그러지 않았으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이물 견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치 아니면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 생각한다는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이렇게 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아마 이제 우리 아까 그 일본 얘기를 죄송합니다. 일본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이물 견물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면 지금 이 사태가 또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이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냉정하게 해결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선생님 이 어려움 하셔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